그 여자가 저를 밀치며 유산을 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제 남편 민주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넌 그냥 불임 수술이나 받고 우리 애나 입양해. 5분 후 육군 소속임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판을 단 SUV 차량 행렬이 국군 수도병원에서 온 군의관 10명을 태우고 호텔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령님, 여긴 어쩐 일로.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5성급 호텔 연회장의 따스하고 반짝이는 불빛도 제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협력사 대표들과 직원들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은 제 허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한 손길이었지만 세상에 우리가 완벽하고 행복한 부부임을 보여주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죠. 부드러운 실크 드레스 아래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제 배는 이미 살짝 둥근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거의 10년에 걸쳐 이룩한 제국, 대성 레거시 건설의 연말 기념 갈라였습니다. 그리고 CEO의 아내로서 저는 그의 성공의 활용 점정을 찍는 역할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는 몇 시간 전에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과 피로감은 그 이유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지치게 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또아리를 트는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무심결에 민준의 젊은 비서 지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곡선을 드러내는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평범한 직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파티의 안주인처럼 자리를 누볐죠. 그리고 그녀가 민준에게 보내는 눈빛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유욕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해요. 지아가 제 바로 앞에서 민준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스치는 것은 대담하고도 사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민준은 그저 웃을 뿐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는. 저는 탄산 사과 주스가 담긴 잔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냥 일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비서니까 민준이 아끼는 것뿐이라고. 저는 수백 번이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들이 속삭이는 것을 볼 때마다, 그가 밤늦게 온 메시지를 황급히 지우는 것을 볼 때마다 말이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하네요. 복도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같이 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들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부서질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서자 지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베는 듯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우아하게 똑바로 걸으려 애썼습니다. 복도 밖은 훨씬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골방의 소파를 찾아 털썩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고 배를 문질렀습니다. 내 아가들.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행복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 익숙한 하이힐 소리와 제가 착각할 리 없는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그 늙은 아줌마랑 헤어질 거야? 우리 애가 영원히 사생아인 건 싫단 말이야. 지아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이야,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이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다정함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통해서 국방부 계약만 따내면 돼. 그 노인네가 워낙 깐깐해서 말이야. 그 딸내미 기분을 맞춰줘야 사인을 해줄 거 아냐. 그 계약만 따내면 이 회사도 나도 전부 자기랑 우리 아기 거가 될 거야.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주스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드레스 위로 튀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이명이 울렸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장인어른, 계약, 우리 아기. 그 단어들은 독 묻은 바늘이 되어 바로 직전까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 발치의 유리잔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제 시간에 퇴근했고, 제가 요리하는 동안 뒤에서 껴안아 주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려던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고급 보석상에서 발행된 것으로 액수를 보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정판 남성 시계 3,500만 원. 저는 그의 옷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찬 적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정말 멋진 시계를 봤어요. 우리 커플로 하나 맞출까요? 저는 잡지에 나온 바로 그 시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흘끗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안목 있네. 하지만 나 그거 이미 샀어. 정말요? 왜 한 번도 차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죠? 아, 그거.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에게 줄 선물이었어. 큰 거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라. 그냥 비즈니스 외교 같은 거야, 여보. 이런 것들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대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첫 망설임은 작은 의심의 가시를 남겼습니다. 3,500만 원짜리 선물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 하지만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시는 다음 주말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이 아니었다면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지아의 새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 목록에 있었고 저는 한때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진은 고급차의 운전대 위에서 얽힌 남자와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내 남자가 준 깜짝 선물. 항상 날 아껴줘서 고마워요.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유치한 캡션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였습니다. 바로 그 3,500만 원짜리 한정판 시계.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 남자 시계. 낯이 익어요. 민준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여보. 한정판 모델이긴 하지만 이 도시에 몇 명은 가지고 있을 거야. 당신은 항상 너무 깊이 생각해.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저를 친구들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었습니다. 그의 어설픈 거짓말은 비서의 남자친구 손목에 있는 시계와 결합하여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미소 짓고 민준을 챙겼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커져가는 폭풍을 확인시켜주거나 혹은 파괴시켜줄 그에 가면 속단 하나의 균열을. 기회는 어느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부지를 답사하러 강원도로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싸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그의 말은 너무나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의 서재,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비상금을 보관하는 그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안이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숫자. 제 생일이었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들의 비밀번호는 언제나 당신이야. 그가 말했었죠. 딸깍. 무거운 강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많지 않았고 사업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짙은 파란색 파일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이민준. 어머니, 한지아. 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손에 든 얇은 종이가 묘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년. 그는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정교한 연극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출생증명서 아래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굵은 검은색 잉크로 쓰인 결론. 친자 관계 확률 99.99%.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것.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공동 소유자, 이민준, 그리고 한지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잔인하고 흉측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비밀 아파트, 숨겨진 아이, 수년간의 불륜. 저는 그저 완벽한 위장이었고 그가 뒤에 숨기 위한 도구였으며 우리 가족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메마르고 씁쓸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선명하게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잔해 속에서 맹렬한 새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더 이상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갈라가 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민준에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고요함은 어떤 폭풍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략가인 민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긴장한 채 누워 아마도 다음 연기를 계산하고 있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체리나, 그가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안해. 그가 고뇌에 찬 얼굴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체리나.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그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이 다 들은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맹세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준이 의로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날 속인 거야. 그 애, 네, 아니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한 거야. 난 그냥 잠시 약해졌을 뿐이야.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당신도 이해하지? 끝냈어. 맹세컨대 끝냈다고. 하지만 그 여자가 놓아주질 않았어. 우리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이야기, 한눈은 팔았지만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편인 이야기. 그는 제가 충격받을까봐, 임신에 해가 될까봐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지아를 해고하고, 위자료를 줘서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 말들, 그 눈물, 제 손을 잡은 떨리는 손길, 모든 것이 너무나 진짜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저는 그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약해져 그를 안아주고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금고 안의 내용물을 본 저는 그의 연기가 애처롭고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대본을 다 읊을 때까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의 흐느낌만이 남았을 때 저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길 바라는 거야? 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체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자리를 마련할게.
우리 셋이서 그 여자 입으로 당신 얼굴 보고 직접 진실을 말하게 할게. 좋아.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눈. 이제는 그저 그의 거짓말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여자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우리는 조용한 가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에는 충분히 사적이지만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막을 만큼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민준과 지아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후회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티에서의 그 당당하고 섹시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고 창백하고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그가 지아에게 단호하지만 연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지아는 테이블을 응시하며 무릎 위에서 손을 비틀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강하지 못했어요. 두 분 가정에 너무 큰 폐를 끼쳤어요. 저는 말없이 차가워진 차를 젓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지아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민준 씨 아이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냥 의지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버림받고 미혼모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이야기. 어떤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기였습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감정적으로 조종당한 선량한 남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모님, 지아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여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민준 씨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결백해요. 너무 착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 때문에 가정을 깨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민준 씨가 제안한 돈 받고 멀리 떠날게요. 다시는 두 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은 제 상처에 칼을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기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아내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본대로 연기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순간 그들의 뻔뻔함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를 흘깃 보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자신의 다리 위에 놓여 있다가 슬쩍 지아의 손 위로 옮겨가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한 토닥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 제가 필요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찻값으로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과 지아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체리나 어디가?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 내내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을 얼어붙게 만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몰았고 예상했던 대로 제가 자란 군인 관사의 조용한 가로수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젓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저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비역 하석진 대령. 평생을 군에 몸담은 세월은 그에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과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계셨죠.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야.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의 소리. 저는 자리에 앉았고 애써 유지하던 평정심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유일하게 중요한 곳으로 달려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진정되자 아버지는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민준이 녀석 때문이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놈이 널 함부로 대하더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놈을 믿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는 좋지만 교활한 부류의 머리지. 누나를 항상 굴리고 늘 계산하는 놈. 내 딸과 평생을 함께 걸어갈 만한 놈이 아니었어.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을 뿐, 눈이 멀었던 것은 저 하나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사과를 손으로 저어 막으셨습니다. 결혼은 내 선택이다. 행복도 고통도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우리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고 그의 목소리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기백을 띄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네 할아버지의 손녀이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네 명예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짓밟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네게 잘못했다면 참을 필요 없다. 나에게 말해라. 그의 말은 전류처럼 짜릿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군인 가문의 모든 무게와 명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척추를 곧게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을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사를 빠져나오며 백미러 속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벽, 모든 익숙한 물건들이 제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애처로운 거짓말에 설득당한 용서하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거대한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당신과 아기들을 위해서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은 잊자. 응? 그냥 악몽이었어.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는 눈에 띄게 안심하며 자신이 총알을 피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지하로 숨어들어 분출을 기다리는 마그마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삶은 이중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아내, 밤에는 임무를 수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거액의 자산과 기업 관련 소송을 다루기로 유명한 상어 같은 여자였습니다. 첫 통화는 샤워기 소리로 제 목소리를 감춘 채 욕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부터 금고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희가 사모님과 아이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밤에 민준이 잠들었을 때 저는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에 작은 USB를 꽂고 모든 것을 복사했습니다. 수상한 자금 이체를 보여주는 엑셀 파일, 지하에 이름이 이상하게 포함된 계약서들, 업무와 관련 없는 그들 사이의 이메일들. 저는 모든 것을 복사하고 암호화하여 안전한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믿은 민주는 역겨울 정도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는 임산부용 비타민을 사다 주고 쇼핑에 데려가고 심지어 요리까지 하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고 그 모든 것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게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불안한 망설임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그가 궁금한 듯 올려다보았습니다. 뭔데, 여보, 표정이 이상하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기쁨의 눈물이 고이기를 빌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임신했어요. 포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찰나의 순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수하고 가감없는 공포. 그의 동공이 수축했고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1초 후 공포는 사라지고 완벽한 황홀경의 가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와 저를 붙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니. 체리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는 제게 온통 키스를 퍼부으며 아이 이름이며 아기 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너무나 진짜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첫 1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포옹은 차가웠고 그의 키스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기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새롭고 더 강력한 족쇄가 저를 영원히 자신에게 묶어두어 우리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비장의 카드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만들어낼 폭풍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준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 가족에게도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밤늦은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몰래 나가놨고 화난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가는 척하며 단편적인 말들을 엿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 여자 임신했어. 더 복잡해졌다고. 시간을 좀 줘. 협박하지 마. 난 무섭지 않아. 저는 지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상에 이제는 그의 합법적인 임신한 아내라는 새로운 강력한 보호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욕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화면에 연달아 카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들여다보니 지아에게서 온 것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릴 셈이야? 나 바보 아니야. 이민준.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네 마누라도 편하게 살진 못할 거야.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맹세코, 이틀 줄게. 해결하지 않으면 네 회사 전체에 네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알려줄 테니까.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기용품 쇼핑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아 씨한테 아기용품 쇼핑 같이 가달라고 할까요? 그분 안목이 좋잖아요. 그것은 휘발유에 성냥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쳤어? 그가 위험할 정도로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 꺼내지도 마. 그가 제게 소리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척 움츠러들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체리나.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내 잘못 아니야. 저는 그에게 기댔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그의 연기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의 압박이 그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분노가 단지 민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기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사주신 작은 베넷 저고리를 접고 있을 때 우리 집 거리 끝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아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에 앉아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15분 후 차는 조용히 떠났지만 그 존재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깊이 잠든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번호, 아버지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신호에 받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낮처럼 또렷했습니다. 여보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저 채린이에요. 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느냐.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습니다. 무엇을, 왜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핸드폰 비밀번호는 제가 계속했습니다. 엄마 생일이에요.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강했습니다. 어서 자거라. 전화는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어떤 긴 약속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병, 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행동하실 겁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가 옆에 잠든 남자, 저와 제 아이들을 이 위험에 빠뜨린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 지점 개소식은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성공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쇼케이스였죠. 저는 행복하고 지지하는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 옆에 섰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고 모든 발길질은 제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민준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아의 절망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끔찍한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연회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멈춰서서 저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지하를 따라 어두운 노란 불빛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한적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지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로 가득 찬 독사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 배를 이용해서 그를 묶어두다니. 정말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강했습니다. 어서 자거라. 전화는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어떤 긴 약속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병, 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행동하실 겁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가 옆에 잠든 남자, 저와 제 아이들을 이 위험에 빠뜨린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다고? 지아가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나와 상관 있어. 너랑 네 뱃속의 그 짐 덩어리가 유일한 장애물이야. 그녀가 달려들었습니다.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빨갛게 칠한 손톱을 한 지아의 손이 제 복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것은 악의로 가득 찬 사납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너랑 그 애새끼는 사라져야 해. 그리고 그녀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끔찍한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연회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멈춰서서 저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지하를 따라 어두운 노란 불빛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한적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고통은 수백 개의 칼이 저를 찢는 것처럼 덮쳐왔습니다.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불분명한 빛의 줄기로 녹아내렸습니다. 고함 소리, 빠르게 울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제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피, 내 아기들. 저는 속삭였습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안개 속에서 저는 민준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겁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그에게,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손을 뻗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대로 넘어 충격받은 척 떨며 벽에 기대선 지아에게로 똑바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향한 압도적인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제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그의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내연녀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민주는 마침내 돌아서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며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구급차 불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의 내면에 마지막 양심의 불꽃이 타올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차갑고 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속삭이는 소름 끼치는 명령이었습니다. 넌 그냥 불임 수술이나 받아. 그가 쉿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작은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나 입양해.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제 세상은 추락이나 출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악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제 아이들이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영원히 어머니가 될 자격을 박탈하고 그의 사생활을 키우도록 강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궁극의 잔인함이었습니다.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치고 그를 저주하고 싶었지만 부서진 소리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이미지는 민준의 얼굴, 익숙하지만 낯선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천둥처럼 깊고 권위 있으며 꾸준한 굉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정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관용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차량 행렬이 정문 로비 앞에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비상등이 조용히 번쩍이며 혼란스러운 공간을 기묘하게 진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두지휘 차량의 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자세의 대위 계급장을 단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차량들에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과 간호사팀 전체가 속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내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제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즉시 변했습니다. 가장했던 공포에서 감출 수 없는 당혹감으로 바뀌었죠.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군인들이? 왜 여기에? 두 번째 지휘 차량의 문이 열리고 고든 자세와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뿜어내는 중년 남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너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이 떨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대령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공포, 혼란, 그리고 완전한 불신이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묻으려 했던 폭탄이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눈앞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그 노병의 시선은 단 하나의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피웅덩이 속에 부서진 채 누워있는 그의 딸, 비켜.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날카로웠으며 아무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명의 군 위생병이 즉시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민준의 무력한 소나귀에서 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기 중인 들것에 눕혔습니다. 절차는 신속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한 여군 의관이 즉시 제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링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위독, 과다출혈, 쇼크 징후 보임,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여군 의관이 분명하고 긴급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을 지나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핏기가 가신 잿빛 얼굴로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군용 구급차 안에는 공포는 없었고 오직 강렬한 집중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존재는 폭풍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산과 같았습니다. 곧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참모장에게 연락해서 1번 수술실 준비하라고 해. 모든 정보는 통제한다. 아버지가 보안 무전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대적인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속으로 사라지면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깨어났을 때 익숙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조용한 특별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재빨리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깨어났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기들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 마음속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얘야. 안전해. 네 아버지가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왔단다. 너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알아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체리나, 너 쌍둥이를 임신했단다. 아들이랑 딸. 둘 다 엄마처럼 강하고 씩씩해. 쌍둥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과 악의의 잿더미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었습니다. 인생이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특별 회복실에서 저는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제한되었고 부모님만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그 폭풍은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안에서 자라는 생명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두 작은 천사들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끼며 그들이 제 전부이자 강해져야 할 이유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그 민준이란 놈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아버지가 감정 없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널 보겠다고 아우성인데 병원 측에서 우리 요청대로 거부했지. 이제 그놈에게 답을 줄 때가 됐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빠? 아버지는 깎은 사과를 작은 접시에 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이 아이들을 품고 있으려면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들짐승이 자신의 먹잇감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놈을 만나서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전할 거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필요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해야 한다는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민준과 지아가 경계를 풀고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준은 대기실에서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위장된 슬픔을 새긴 얼굴로 나오자 민준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체린이는요? 아기들은요? 괜찮은가요? 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살리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민준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차가운 벤치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는 진심으로 들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가 얼굴을 가리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스쳐 지나간 희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안도의 미소, 그의 눈에 번뜩인 해방감, 배신자의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추락이 너무 심했고 이전부터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탓도 크다고. 체린이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 면회는 안 된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내가 연락하마. 민주는 흐느낌 사이로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인 뒤 낙담한 채 걸어갔습니다. 그는 비참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속으로 축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롭게 지아와 우리 가문의 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 떠난 후 제 병실은 조용한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환자가 아니라 조용히 형성되는 폭풍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노트북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핸드폰이 필요하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무기, 핸드폰을 드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증거라는 폴더 안에 다 있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파일들, 녹음 파일들,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송금 내역서, 지하의 협박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군복무로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이 각 파일을 열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녹음을 듣고 지하의 협박을 읽고 그녀의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은행, 내역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파괴적인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그가 끝마쳤을 때 그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고 핸드폰 연결을 해제했습니다. 그는 군 고위층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전화 2통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고위직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였습니다. 여보게, 지훈이. 나 하석진 일세. 오랜만이군. 여기 민간 건설업체의 경제 비리에 관한 심각한 서류 뭉치가 있는데 꽤 심각해 보여서 말이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보내주겠네. 두 번째는 유명한 경제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였습니다. 강우 기자. 나 하석진입니다. 기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사랑, 돈, 사기, 횡령. 관심 있습니까? 일단 예비 자료들을 보내드리죠. 2통의 전화 후 아버지는 노트북을 닫으셨습니다. 정의의 톱니바퀴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가 응원하듯 부드럽게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은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오직 평화와 맹렬한 생명력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두 천사가 기만과 잔인함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역류처럼 파괴적이었습니다. 민준의 몰락 소식은 어머니의 면회를 통해 제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쁨 없이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민준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가 우리 결혼을 이용해 확보했던 국방부의 수익성 높은 계약이 전략적 변경을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울려 퍼진 총성이었습니다. 즉시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이 대성 레거시 건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든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회사 및 개인은행 계좌는 조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수십 번 전화를 했단다. 어머니가 오렌지를 까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더구나. 왜 이러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계속 묻더라. 난 그냥 모른다고 하고 끊었어. 자금이 막힌 민주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채권자들은 독수리처럼 몰려들어 분노에 찬 피켓과 요구사항을 들고 그의 사무실을 포위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CEO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회사 안에 숨어 지내는 애처로운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민준이 일부는 재능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과 조작으로 쌓아올린 제국은 일주일도 안 되어 붕괴했습니다. 그 기초는 썩어 있었기에 강한 바람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보고를 냉소적인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제가 없으면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거만하게 말했었죠. 이제 파산을 마주한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공평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배를 문질렀습니다. 내 아기들아. 나는 그의 실패에 기쁘지 않아. 그저 우리 삶에서 악성 종양이 제거된 것에 안도할 뿐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야. 민준이 회사의 혼란으로 비틀거리는 동안 그의 명예와 인격을 겨냥한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리조트의 보안 카메라 영상, 지아가 고의로 저를 계단에서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 어찌 된 일인지 유출되어 즉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지아의 악의적인 행동과 민준의 초기 냉담함을 폭로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진정한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악랄한 내연녀와 비정한 남편의 신상을 털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가 뉴스 사이트를 도배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너무나 거세서 당국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부인할 수 없는 영상 증거와 제 의료 기록으로 지아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의 가장 비열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는 주저없이 모든 책임을 그의 내연녀에게 떠넘겼습니다. 제 변호사에 따르면 민준은 지아와 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지아가 근거 없는 질투심으로 행동했으며 대립과 추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통에 잠긴 남편, 미친 내연녀에게 속아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범에서 애처로운 희생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가 자랑하던 그 사랑, 그녀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남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낡은 신발처럼 버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만과 탐욕으로 쌓은 관계는 배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어떤 판결을 받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형을 선고했으니까요. 저는 단지 아이들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지아의 아이 유진, 그리고 제 서준이와 서아, 모두 어른들의 악순환에 휘말린 무고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추락 일주일 후 제 건강이 안정되고 두 생명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지자 하석진 대령은 떠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계획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오직 부모님과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군 병원은 뚫을 수 없는 요새였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은 더 위험해지는 법이다. 민준이와 그 계집은 첫 충격이 가시면 어떻게든 탐색하려 들 거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서야 한다. 네게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쉴 곳이 필요해. 과거가 닿을 수 없는 곳.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헐렁한 원피스 몇 벌을 작은 여행 가방에 쌌습니다. 제 옛 결혼 생활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 선물들, 기념품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도시가 잠든 새벽 3시 40분경 불을 끈 조용한 군용 구급차가 병원 후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고 마른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네 할머니의 진주 귀걸이다.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 손녀의 예물이 되겠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곁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수천 마디의 조언이 담긴 작은 토닥임이었습니다. 타거라, 얘야. 여기 일은 내가 다 처리하마. 저는 무너질까 두려워 뒤돌아보지 않고 구급차에 탔습니다. 차량은 조용히 달려 보안 경로를 통해 공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모든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대기 라운지에 앉아 저는 무심코 배를 문질렀습니다. 내 아가들아,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야. 우리 셋이서만. 비행기가 이륙하여 짙은 구름을 가르고 새벽의 첫 햇살을 맞으러 갈 때 저는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과거, 제 고통, 제 배신,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평화로운 해변 마을, 낯설지만 즉시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변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부겐빌레아가 가득한 작은 마당과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전화번호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짧고 안전한 주간 통화를 제외하고는요. 아버지는 민준이나 지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시며 가장 중요한 일, 즉 저와 아기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새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사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식 요리를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맨발로 거닐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동화를 들려주고
그들을 기다리는 밝은 미래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여기에는 비난하는 시선도 뒤시하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바다의 끝없는 포옹만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입가에는 진정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보면 과거에 지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강하고 끈기 있는 어머니,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어느 여름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진통이 맹렬하고 끊임없이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공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판 좋은 산부인과로 옮겨졌고 그곳에는 최고의 의사들로 구성된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믿음직한 친구들이자 하얀 가운을 입은 군인들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제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고통은 더욱 심해져 저를 갈기갈기 찢을 듯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두 아기와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힘주세요, 산모님. 머리가 보여요. 조산사가 응원했습니다. 저는 남은 모든 힘을 마지막 한 번의 힘주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맑고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와 기쁨을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한 명의 천사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약간 더 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 따님입니다. 산모와 아기들 모두 아주 건강합니다. 수석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알렸습니다. 작고 붉은 두 생명이 제 가슴에 놓였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게 쥔 주먹, 제 아이들, 제 살과 피, 그들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쁨과 무한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서준, 딸의 이름을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강인함이 느껴지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잠든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제 인생이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준이와 서아를 위해 살았습니다. 쌍둥이 신생아 엄마로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매일이 달콤하고 분주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끝없는 기저귀 가리, 둘이 동시에 울 때의 순간들. 그 어떤 것도 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미소나 서아의 사랑스러운 하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아기들이 이유식 단계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시판 이유식은 편리했지만 제가 원하는 품질과 추적 가능성이 부족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습득한 영양학 지식을 활용하여 저는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작은 부엌은 제가 피레와 간단한 야채 으깨물 실험하는 실험실이 되었고 맛있고 영양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서준이와 서아를 보며 이웃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곧 한 이웃, 그리고 두 이웃이 일 때문에 바빠서 직접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작은 사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의 키친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작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위해 만든 음식 사진, 제가 선택한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육아 영양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들을 올렸습니다.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엄마의 진심으로 공유했습니다. 첫 주문은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서 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엄마들은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이유식 공급원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성장했습니다. 긍정적인 후기들과 고객들이 보내준 아기들이 행복하게 먹는 사진들은 제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쌍둥이를 돌보고 밤에는 서준이와 서아가 잠든 후 부엌에서 주문 준비, 요리, 포장에 바빴습니다. 지쳤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동과 열정으로 돈을 버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싱글맘 사업가,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제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변 마을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브랜드 서준이와 서아의 키친은 작은 부엌에서 시작해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큰 공간을 임대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바빴지만 오후에는 항상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해변에 데려갔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빠르게 자라 이미 엄마라고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목소리는 제 모든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지아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멀고 희미한 필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이유식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뉴스 사이트의 한 헤드라인에 멈칫했습니다. 전 비서 CEO 아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충격적인 세부 사항 드러나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지아의 재판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로 그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문단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지아를 비난하며 자신을 내연녀에게 속은 비극적인 남편으로 묘사한 민준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자신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기, 횡령, 그리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제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성 레거시 건설은 파산했고 모든 자산은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야망과 기만에 대한 무거운 대가였습니다. 댓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랄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비겁자, 지아를 악녀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는 유산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아내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바로 저에게요. 그들은 그 아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이제 집안을 뛰어다니는 밝고 장난기 많은 아기들이 되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유명해져 이웃 도시에서도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작은 차도 한 대 샀습니다. 제 아이들과 저는 웃음과 자유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년간 떨어져 지내니 집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긴 여행을 하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결혼의 희생자가 아닌 강하고 자신감 있는 싱글맘 체린으로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방문하러 간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얘야. 어서 와. 내 아버지랑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희 셋을 몹시 보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업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1년 동안 저와 제 아이들을 품어준 해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땅은 저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익숙한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고향의 약간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도착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를 보자마자 그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달려와 손주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늘 엄격하시던 대령님, 제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져 어느 아이를 먼저 안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더듬거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거기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고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재회를 보며 저는 돌아오기로 한 제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보낸 날들은 온전한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집은 항상 서준이와 서아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시무시했던 대령님. 제 아버지는 이제 손주들에게 말을 태워주기 위해 기꺼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온종일 부엌에서 저와 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셨습니다. 가족 식사 중에 저는 무심코 어머니께 민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제 삶을 스쳐 지나갔던 한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출소했단다, 얘야. 모범수로 일찍 가석방되었다고 들었어. 그렇군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지낸대요? 비참하게 지낸단다, 얘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모든 재산은 압류당했지. 그의 부모님은 창피해서 시골집을 팔고 이사 가버렸고, 그는 아무것도 없이 출소했어. 집도, 돈도, 친척도 없이. 옛날 이웃들 말로는 가락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한다더구나. 말도 안 하고 계속 짐만 나른다고. 비행기가 이륙하여 짙은 구름을 가르고 새벽에 첫 햇살을 맞으러 갈 때 저는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과거, 제 고통, 제 배신,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평화로운 해변 마을, 낯설지만 즉시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변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부겐빌레아가 가득한 작은 마당과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지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도 재판 후에 사라졌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그 애도 힘들게 산다고 들었어. 애 딸린 정과자라고 소문나서 아무도 결혼하려 들지 않는다고 부모님도 의절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했습니다. 돈, 불륜의 사랑, 그리고 교활한 계략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빈곤, 외로움, 그리고 불명예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쾌함보다는 lingering sadness, 남아있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삶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 얘기는 그만하자 아버지가 제 생각을 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그들의 운명은 인과응보가 결정할 것이다. 네, 인과응보가 결정하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신경 쓸 권리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접시에 고기 한 점, 서아의 접시에 생선 한 조각을 놓아주었습니다. 행복하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제 행복이 바로 여기에 가족의 품 안에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도시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해변 마을의 사업은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서준이와 서아가 조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와 저는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쇼핑몰을 피해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나무, 그리고 추억의 맛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는 익선동을 거닐기로 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손가락질하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호떡 노점상 앞에 멈췄습니다. 호떡 2개 주세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호떡을 봉지에 담는 동안 아버지가 제 팔을 살짝 찌르셨습니다. 그의 눈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궁금해서 쳐다보았고,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린 채 물건이 잔뜩 실린 손수레를 힘들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바래고 때에 저른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햇볕에 그을렸으며 짧게 깎은 머리는 때 이른 주름진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그가 가졌던 잘생기고 세련된 CEO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고독하고 체념한 모습은 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연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수레에 있던 물건 자루 하나가 길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손수레를 멈추고 그것을 주우러 달려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서 떨어진 자루도 잊은 채 꼼짝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서 혼란, 깊은 수치심,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상황에서 그와 마주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얼굴을 돌려 호떡을 받고 즉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더 중요하게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서준이와 서아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뒤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무시한 채 길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루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유모차 안에 두 아기 얼굴로 축소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척하고 검게 탄 얼굴에는 이제 극도의 경악, 깊은 불신, 그리고 광적인 희망의 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는 민준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길고 깊은 외꺼풀 눈은 고집스러우면서도 총명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죠. 그리고 제 딸 서아는 웃을 때 그의 턱과 입꼬리를 닮았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의 부인할 수 없는 복제품이었습니다. 체리나. 그가 마침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고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야? 그는 비틀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쌩쌩 달리는 차들을 무시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해야 했습니다. 운전사가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우리를 향해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묘하게 자리를 옮겨 아이들의 유모차를 부분적으로 가리셨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은 조용하고 쓰이지 않은 경고였습니다. 호떡 할머니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재빨리 제게 봉지를 건네주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리는 겨우 2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무거운 노동의 먼지 냄새가 그에게서 풍겨왔습니다. 쓰리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잘 지냈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어리석고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제 아이들의 죽음을 바랐던 이 남자가 이제는 눈을 떼지 못하는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며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주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서준이와 서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무겁고 느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더러운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살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굳어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검게 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흙과 뒤섞여 참으로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때 묻은 손을 뻗어 유모차를 만지려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만지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령님. 민준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갈라졌습니다. 대령님, 제발. 그리고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려 앞으로 기어와 제 치마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행동이 역겨워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체리나, 제발. 그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말해줘. 내 아이들이야. 내 아이들이냐고, 체리나.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자신감에 차있던 남자가 이제는 제 발치에 무릎 꿇고 거지처럼 울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들었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그냥 불임 수술이나 받고 우리 애나 입양해. 그 말과 지금 그의 비참한 모습은 극명하고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 안에서 혹시라도 깜빡였을지 모를. 일말의 동정심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추하게 굴지 말고. 아니, 안 일어나. 민준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 아이들인지 아닌지만 알면 돼. 제발, 체리나, 마지막 예의로라도. 마지막 예의라고? 그가 아직도 그 단어를 언급할 배짱이 있었을까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을 끝낼 때였습니다. 잔인하고 결정적인 끝을.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제 치마에서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거칠었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떼어냈습니다. 민주는 아마도 제 행동에 냉정함을 느끼고 얼어붙었습니다. 일어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추하게 굴지 말고. 아니, 안 일어나. 민준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 아이들인지 아닌지만 알면 돼. 제발, 체리나, 마지막 예의로라도.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울 것을 아는 미소였습니다. 내 아이들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또렷했고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렀던 모든 경멸과 씁쓸함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의 남은 평생을 괴롭힐 것을 아는 마지막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빠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벼락 맞아 죽었거든요. 문장이 끝나자마자 저는 민준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보였고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절망의 잿빛만 남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고 제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가요, 아빠. 호떡 씻겠어요? 아버지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어린 눈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모차를 밀었고 우리는 포장도로에 얼어붙은 남자를 지나쳐 차분히 걸어갔습니다. 군중의 속삭임과 민준의 비참한 흐느낌이 등 뒤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아빠.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단호함을 이해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이해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황금빛이었고 오래된 나무들을 통해 쏟아져 보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외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통통하고 순수하며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았다가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등은 여전히 고든 늙어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한한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폭풍은 진정으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결혼 생활, 배신자 남편,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휩쓸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게 두 개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 서준이와 서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제게 성숙함, 강인함, 그리고 제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경멸, 모든 것이 제 마지막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그에게 내린 판결이었고 징역 7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의 향기,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앉아 잠든 서준이와 서아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진주 귀걸이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제 아이들과 저의 앞날은 길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선함을 잃지 않고 제 두 발로 걷고 제 가족이 곁에 있는 한 어디로 가든 그 길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깥 하늘은 아름다웠고 제 인생도 그러했습니다.